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충신들 5번째, 허무하게 쓰러진 북방의 호랑이 김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번째, 단종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늙은 호랑이. 첫 번째, 북방의 호랑이로 불리던 김종서. 우리에게 김종서 장군으로 이름이 알려진 김종서는 사실은 문관 출신입니다. 육진의 개혁을 실시하고 북방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혁혁한 정과를 올린 장군이지만 실제로는 문관이며 올곧은 선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먼저 라이벌 대 라이벌 세 번째 김종서와 수양대군 편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383년 무신 집안에서 태어난 김종서는 1405년 16세의 어린 나이로 문과에 장원급제를 하며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1419년 사관원 우정원으로 등용이 된 뒤에 벼슬이 높아지던 그는 1433년 함길도 도관찰사가 되어 두만강과 압록강 근처에서 자주 출몰했던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육진을 설치하며 한반도의 경계선을 두만강으로 확장합니다. 육진이란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 이 6개의 진을 의미하는 곳으로 조선으로서는 왕조 건설에 모태가 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었죠. 그러한 곳을 김종서가 다시 회복하여 세종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때 그의 모습을 본 여진족은 그를 큰 호랑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1435년에는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를 겸임하면서 북방의 경계를 7년간 책임지며 여진족을 경계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변책을 지어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김종서가 장군의 이미지로 남은 것은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이라 할 수 있죠. 당시 세종은 북방의 일은 김종서가 있어도 과인이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과인이 있어도 김종서가 없었으면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로 김종서의 공적을 평가했습니다. 세종의 명으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온 김종서는 1440년 형조판서와 예조판서 우찬찬 등을 역임했으며 1449년 고려사의 개찬을 책임지고 간행했습니다. 이런 그를 눈여겨본 사람은 세종만이 아니었죠. 당시 영의정이자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던 황희는 김종서를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하고 그를 흔한 말로 빡세게 굴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맹사성이 황희를 말릴 정도였다고 전해지니 우리에게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이미지의 황희 정승이 사실은 호랑이를 조련하는 조련사였던 거죠. 두 번째, 세종의 죽음과 문종의 즉위. 1450년 4월 8일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그 뒤를 잇습니다. 1450년 의정부 좌찬성과 평안도 도채찰사를 겸임한 김종서는 이듬해에는 우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고 1452년에는 세종실록과 고려사 저료의 편찬의 감수도 책임을 지고 간행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장군으로 기억되는 김종서는 문과 무 양쪽 모두에 달통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1453년 단종 원년에 세종실록 편찬 책임자였던 김종서가 사초의 조작을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실록의 내용을 확인하던 그는 안숭선의 가정사초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 송골매를 조공할 것을 요구하여 전국 일대를 뒤져 겨우 7마리를 잡았을 때 당시 좌승지였던 김종서가 세종에게 아첨하기 위한 목적에서 2마리를 몰래 빼돌려서 바치려다가 세종의 분노로 실패했다라는 내용이었죠. 김종서는 기사관을 시켜 이 내용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곧 들키고 말았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사초에 손을 대는 것은 불가한 일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크게 벌을 받아야 했지만 당시 김종서는 어린 단종을 보위하는 고명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벌할 사람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기는 했지만 당시로서는 큰 사고를 친 셈이었죠. 당시 그의 건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주는 일화도 있습니다. 문종이 사망하기 전 어린 단종을 부탁하며 김종서, 황보인, 정분 등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황포정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종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제도였고 한 학사가 그의 황포정사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자 대신을 참소하니 죽어 마땅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김종서는 서슬퍼런 권력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독단적인 성격이었음에도 크게 반발이 없었던 까닭은 단순히 그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여타의 다른 권신들이 국법을 우습게 여기고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부정부패를 일삼은 데 비해서 김종서는 청렴결백했으며 사치를 부렸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선을 좀 넘기는 했지만 다른 대소신료들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을 할 만큼의 막장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쓰러진 북방의 큰 호랑이. 문제는 세종의 뒤를 이었던 문종이 일찍 승하하고 단종이 보위에 오르자 김종서의 이런 권력과 청량함이 왕위를 누리던 수양대군에게는 부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종은 승하 직전 황보인을 영의정에, 김종서를 좌의정에, 정분을 우의정에 임명하였는데 수양대군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는 북방의 큰 호랑이라고 불리던 김종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1순위 처리 대상으로 삼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수양대군은 휘하의 장사 몇 명을 데리고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관모 뿔이 떨어졌는데 관모를 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서찰을 한 통 건네주죠. 어두운 밤에 서찰을 받은 김종서는 달빛에 비추어 서찰을 읽으려고 했고 그때 수양대군 휘하의 임어울운이 김종서에게 철퇴를 휘두릅니다. 다행히 아들 김승규가 아버지를 몸으로 감쌌고 이어서 양정이 칼로 찌르는 건 역시 아들 김승규가 받아냅니다. 결국 아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김종서는 부상만 입고 죽지는 않았는데 기절에 딱 깨어난 김종서가 수양대군과 맞서기 위해 성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모든 성문이 잠겨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사돈댁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지만 결국 그를 찾아낸 수양대군의 부하 양정과 이흥상 등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두만강의 벌판에서부터 자신의 명성을 쌓아온 김종서는 역사의 속으로 사라졌죠. 늘 그렇듯이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쓰이고 그로 인해 세조 시절 김종서는 역적으로 기록되어서 시호도 받지 못하였고 묘지도 조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후손들이 주청했던 그들의 복권은 받아들여졌고 이들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문과 무 모두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던 김종서는 사육신과 마찬가지로 조선 충의의 상징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문관 출신으로 조선을 대표하는 장군 소리를 들었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 권력을 누렸지만 결코 선을 넘지는 않았던 북방의 큰 호랑이 김종서는 세종과 문종의 뜻에 따라서 단종을 보위하다가 결국 수양대군 일파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자신의 충심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